안녕하세요.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싶은 고요한 밤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정성껏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자, 이제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온 마을을 이불처럼 덮어내린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화암 마을이라 불리는 그곳은 사방이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밤이 오면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한 걸음 물러난 듯 고요했습니다. 하얀 눈이 소미불처럼 지붕 위에, 나뭇가지 위에, 그리고 텅 빈 밭고랑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달빛은 그 눈 위로 은은하게 부서져 어둠 속에서도 마을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집집의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등불도 이제는 모두 잠들 시간. 마을은 그렇게 깊은 평화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이 끝나는 곳, 스산한 바람이 가장 먼저 닿는 숲 어귀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움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움막의 주인은 필승 피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필승이라고 부르기보다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필승은 20살이 갓 넘었지만 10살 아이보다도 생각이 모자라 보였습니다. 늘 어수룩하게 웃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으며 제 몫을 챙길 줄을 몰랐습니다. 본래 필승에게도 번듯한 기와집과 논 몇마지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었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후 모든 것은 그의 형 필승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필승아, 이리 와서 여기 도장만 찍으렴. 몇 해 전 겨울 형 필수는 하얀 종이 몇 장을 들고 와 그리 말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형님? 아, 네가 장가 갈 때 쓸 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게다. 관아에 내야 할 서류이니 네 이름 옆에 이것만 누르면 된다. 필승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하는 일인데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형이 가리키는 곳마다 꾹꾹 눌렀습니다. 그 종이가 집과 땅을 모두 형의 이름으로 넘긴다는 문서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필수는 필승을 기와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네 몫은 없다. 네가 바보짓을 하여 다 날렸느니라. 필승은 그 말조차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는 그에게 형수는 보자기에 싼 이불 한 채와 식은 밥 한 덩이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당장 나가거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필승은 마을 어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낡은 움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쯔쯔, 저런 바보를 봤나. 제 밥그릇도 못 챙기고. 필수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을 저리 내쫓다니 너무 야박해. 야박하긴. 저런 바보 하나쯤 없어져도 마을은 조용하지. 밤만 축내는 녀석. 동정반, 경멸반의 시선 속에서 필승은 묵묵히 살았습니다.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해주고 얻어먹거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장에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오늘 밤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필승의 움막은 낡은 지프로 겨우 바람을 막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황소바람이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가뜩이나 식어버린 필승의 잠자리를 흐트려 놓았습니다. 추워! 필승은 웅크린 몸을 겨우 일으켰습니다. 덮고 잔 이불이라고는 형수가 던져준 그 낡은 소미불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입김을 호호 불어 언손을 녹이며 아궁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씨는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었습니다. 필승은 한숨을 내쉬는 대신 그저 눈을 끔뻑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움막 한 구석에 쳐둔 덫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필승이 며칠 전 혹시나 싶어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덫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그 옆에 작은 산토끼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쳤는지 붉은 피가 눈 위에 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토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검은 눈동자로 필승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 필승이 덫을 놓은 것은 정말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친 토끼를 보자 잡아먹을 생각은커녕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토끼를 안아 들었습니다. 토끼의 작은 심장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콩콩 뛰었습니다. 필승은 자신이 덮고 있던 낡은 소미불 한쪽을 찢어 토끼의 다리를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 아플 거야. 그리고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을 꺼냈습니다. 오늘 낮에 최영감댁 마당을 쓸어주고 받은 마지막 남은 구운 고구마 한 알이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었지만 필승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필승은 그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어 토끼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토끼는 경계했지만 이내 작은 입으로 고구마를 오물거렸습니다. 필승은 남은 반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식은 고구마는 퍽퍽했지만 이상하게도 달았습니다. 토끼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은 집더미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움막의 한쪽 기둥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낡은 집더미 지붕이 무너져 내리며 차가운 밤 공기와 눈발이 움막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필승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토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밤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필승은 무너진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둥을 받치던 석가래가 썩어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토끼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움막 옆에 혹시나 땔감으로 쓸까 하여 지난 여름에 주워다 놓았던 커다란 통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장정 서너 명이 들어야 겨우 옮길 수 있을 법한 굵고 튼튼한 참나무였습니다. 필승은 두 손으로 통나무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흡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그것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20살 청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실로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가 밥만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지 이런 천하장사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필승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무너진 기둥 자리에 그것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주워와 괴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끙끙댄 끝에 겨우 움막의 형태가 다시 잡혔습니다. 무너진 지붕을 지프로 다시 덮고 나니 어느새 닭이 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필승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털며 새로 세운 기둥을 툭툭 쳐보았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없을 것 같았습니다. 됐다. 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필승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통나무를 번쩍 들어 움막을 고치는 그 모든 광경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의원이의 딸인 서화쇼 아가씨였습니다. 서화는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창밖의 소란에 잠이 깨어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몸이 약한 아버지의 약 시중을 드느라 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늘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 놀리는 필승을 남몰래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가 제 목도 못 챙기고 늘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저 사람 저런 힘이 있었구나. 서화의 눈에 흙투성이가 된 채 땀을 닦는 필승의 모습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장정보다도 든든하고 우직해 보였습니다. 서화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필승은 곤히 잠든 토끼 옆에서 잠이 깼습니다. 밤새 힘을 쓴 탓에 온몸이 쑤셨지만 움막 안은 어제보다 훨씬 아늑했습니다. 그런데 움막 문 앞에 작은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필승은 의아해하며 바구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고구마 3알과 상처에 바르는 약초 연고가 작은 단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필승은 고구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먹었던 식은 고구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하고 포근한 냄새가 났습니다. 필승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새벽 안개가 자욱한 숲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따뜻한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필승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어수룩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첫 번째 온정이었음을, 그리고 그 온정이 자신의 얼어붙은 삶을 바꾸어 놓을 시작이었음을 필승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은 고요히 물러가고 화암마을의 추운 겨울 아침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고구마 3알은 필승의 얼어붙은 속을 훈훈하게 데워 주었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한 음식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이유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필승은 움막문 앞에 놓여있던 빈 바구니를 소중하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언젠가 이 바구니를 돌려줄 날이 있을까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는 토끼에게 남은 고구마 껍질을 잘게 잘라 주었습니다. 토끼는 다친 다리가 나았는지 이제 제법 활기차게 집더미를 뛰어다녔습니다. 필승은 연고를 발라준 토끼의 다리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겨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움막을 고친 참나무 기둥은 튼튼했지만 땔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가 꺼지면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없었습니다. 필승은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다 나은 토끼는 그가 숲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는 늘 가던 산기슭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굵은 나뭇가지라도 주어야 했습니다. 화암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은 깊고 신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기도 쉽거니와 맹수라도 만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승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게를 지고 눈 덮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우는 소리를 냈고 소립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마른 솔잎이 수북이 쌓인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크르르릉 낮고 위협적인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필승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니 커다란 바위 뒤편에서 무언가 거칠게 다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망쳐야 해. 보통 사람이라면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승은 달랐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의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끙! 사람이다. 필승은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필승아, 밥은 굶어도 사람은 버리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수룩한 그에게는 도와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찔했습니다.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바위 틈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이미 한쪽 어깨로 노인을 들이받은 듯 노인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노인의 시험이었습니다. 저리 가거라. 필승은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멧돼지와 노인 사이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멧돼지는 갑자기 나타난 필승을 보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씩씩거리며 날카로운 어금니를 드러내고 필승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필승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아야 한다. 그는 멧돼지가 달려드는 순간 몸을 옆으로 비틀며 멧돼지의 옆구리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밤 움막을 고쳤던 그 엄청난 힘으로 멧돼지를 들어 올려 옆에 있던 떡갈나무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멧돼지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산에서 잔뼈가 굵은 맹수였지만 이렇듯 엄청난 힘으로 자신을 제압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멧돼지는 겁에 질려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필승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제야 뒤에 서 있는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필승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피가 나는 어깨를 훌훌 털어내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필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의 수염이 허연 노인은 위급한 상황을 겪은 사람답지 않게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노인은 필승의 어깨, 팔, 그리고 단단한 손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마치 귀한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힘을 가졌구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예,
그 힘을 고작 멧돼지를 안아드는 데 쓰느냐. 어리석긴 필승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는 듯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힘을 가졌으나 그것을 쓸 줄을 모르는구나. 그릇은 크나 담을 것이 없다. 필승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저 멀리 구름에 가려진 산봉우리를 가리켰습니다. 내일 밤 저기 달이 뜨거든. 옥천 위에 샘물을 떠서 저 봉우리에 있는 작은 암자로 오너라. 해가 뜨기 전까지다. 예, 예, 할 수 있겠느냐. 필승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거절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지팡이를 짚으며 눈 덮인 산길을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밤 필승은 정말로 옥천의 샘물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 산을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음장 같은 옥천의 물을 지금 길어다 뭐 하냐며 혀를 찼지만 필승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노인이 가리킨 산봉우리는 길이 없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필승은 캄캄한 어둠 속을 달빛과 자신의 힘에 의지해 올랐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필승은 마침내 봉우리 근처에 숨겨진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묵그간이라는 현판이 걸린 아주 작고 낡은 암자였습니다. 암자 마당에는 어제 그 노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왔느냐? 필승은 숨을 헐떡이며 물 항아리를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늦었습니다. 아니다. 내 걸음으로는 딱 맞게 왔다. 노인은 필승이 가져온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이구나. 차갑고 깨끗해. 노인은 필승을 암자 안 작은 서재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은 추웠지만 이상하게도 아늑했습니다. 사방에는 필승이 본 적 없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필승에게 벼루와 먹 그리고 명심보감이라 쓰인 낡은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글을 아느냐? 모릅니다. 필승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다. 그럼 여기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아라. 예, 먹을 갈아라. 다른 생각은 말고 오직 먹만 바라보아라. 네 마음이 물처럼 고요해질 때까지 필승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물을 떠오라 했는지, 왜 험한 산을 올라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먹을 갈라고 하는지.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시키는 대로 벼루에 맑은 물을 조금 붓고 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암자 안에는 일정한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암자 안은 고요했습니다. 필승은 먹을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잡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은 지금 뭘 할까? 배가 고프다. 서화 아가씨가 준 고구마는 참 맛있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필승의 머릿속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오직 벼루 위의 검은 물과 먹을 쥔 손의 감촉 그리고 슥, 슥 하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벼루에서 피어오르는 맑고 서늘한 먹냄새가 필승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노인은 그런 필승을 말없이 지켜보며 따뜻한 약초차를 마셨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필승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스승, 퇴역한 대장군 이환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필승은 난생 처음으로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그런 이상하고도 평화로운 기분 속에서 먹을 갈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묵구감에서의 밤은 필승의 삶을 조용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 어귀에 춥고 배고픈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암자 안에서는 그는 묵묵히 먹을 까는 아이였습니다. 이완 노인은 필승에게 암자 구석에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방에는 낡은 서책들과 마른 약초들이 가득했습니다. 필승은 매일 밤 옥천에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우고 노인을 위해 장작을 패고 그리고 남는 시간엔 하염없이 먹을 갈았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무예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칼이나 창을 쥐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오직 견디는 법이었습니다. 필승아, 어느 날 아침 노인이 마당에 서 있는 필승을 불렀습니다.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저기 저 소나무 앞에 서 있거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예, 스승님. 필승은 노인을 스승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한 방울이라도 넘치면 다시 길어와야 할 것이다. 필승은 묵묵히 항아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물이 가득 찬 항아리는 쇠뭉치처럼 무거웠습니다. 처음 한 시진도 시간은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목덜미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힘들다. 내려놓고 싶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항아리가 기우뚱거렸고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숨을 보아라! 암자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이환 노인이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힘은 팔다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힘은 아랫배, 그 깊은 곳의 숨결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힘은 크나 그 힘을 담아두지 못하고 흩어버린다. 숨을 고르게 쉬어라. 들이쉬고 내쉬고 아주 천천히. 필승은 노인의 말대로 하려 애썼습니다. 거친 숨을 죽이고 아랫배에 힘을 주며 아주 깊고 느리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숨이 고요해지자 몸의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무겁던 항아리가 마치 몸의 일부가 된 듯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정오가 되었습니다. 필승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항아리의 물은 한 방울도 줄지 않았습니다. 됐다! 내려놓거라! 필승은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노인은 그를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뒤뜰에 무너진 울타리를 고쳐라. 산에서 나무를 해오거라. 필승은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굵은 나무만 보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떤 나무가 울타리에 맞을까? 어떻게 잘라야 힘이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에 걸쳐 튼튼한 참나무를 베어와 울타리를 꼼꼼하게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명심보감을 펼쳐놓고 글자를 익혔습니다. 노인은 글자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승이 먹을 갈아 놓으면 그 먹물로 종이에 글자를 써서
벽에 붙여놓을 뿐이었습니다. 틴, 티, 렌, 샤. 필승은 그저 그림처럼 그 글자들을 외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 모양새와 스승님이 붓을 잡던 모습을 떠올리며 손가락으로 바닥에 연신 따라 그렸습니다. 필승은 그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만 컸던 바보의 몸에 견디는 힘과 생각하는 힘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필승이 산을 내려왔을 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필승은 여전히 낮에는 마을에 내려와 일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해주고 품삯 대신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어이 바보, 여기 와서 쇠죽이나 끓여.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놀리듯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 녀석 허리가 꼿꼿해진 것 좀 보게. 걸음걸이가 예전엔 비틀거렸는데 이젠 땅에 딱 붙어서 걷는구먼. 필승은 더 이상 사람들의 놀림에 어수룩하게 웃거나 주눅들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쇠죽을 끓일 때도 장작을 팰 때도 그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숨소리는 고르게 울렸습니다. 하루는 김영감댁 지붕이 폭설에 내려앉을 것 같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장정 둘이 붙어도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필승이 묵묵히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지붕의 기둥뿌리를 살피더니 끙! 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을 떠받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정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입니다. 받침목을 괴어 주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떨결에 필승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무사히 지붕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필승은 땀을 닦으며 지붕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서화 아가씨였습니다. 서화는 그날 이후 필승의 움막에 몰래 음식을 가져다 놓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필승이 더 이상 움막에서 자지 않고 밤마다 산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그녀는 아버지를 드릴 약초를 캔다는 핑계로 며칠 동안 산 어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묵구감으로 향하는 희미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묵구감! 그곳은 마을에서 묵구감은 무서운 호랑이가 살거나 혹은 신선이 산다는 그런 전설 속의 장소였습니다. 서화는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아버지가 아끼시는 산삼주 한 병과 약과를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암자를 지키는 노인에게 필승을 잘 보살펴 달라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서화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묵구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암자마당 따뜻한 볕이 드는 툇마루에 필승이 무릎을 꿇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물론 읽는다기보다는 외우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늘, 천, 따, 지, 거물, 현. 아직 글자를 다 깨치지 못해 더듬거리는 소리는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책을 들여다보는 필승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필승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화, 아가씨! 필승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을 황급히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어찌 이곳에
서화는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들고 온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산에 계신 노인분께 약주를 전해드리라 하셔서요. 필승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은 잠시 마을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서화의 눈에 필승이 감춘 책이 보였습니다. 명심보감이었습니다. 필승님, 글을 배우십니까? 필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게 스승님께서 그냥 외우라 하셔서. 서화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필승의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하늘천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글자는 따지가 아니라 땅지라고 읽는 것이랍니다. 하늘과 땅이지요. 아, 땅, 지. 필승은 서화의 낭랑한 목소리를 따라 서툴게 중얼거렸습니다. 서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가 외우던 구절의 뜻을 하나하나 풀어주었습니다.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으니. 필승은 난생 처음으로 그저 그림 같던 글자들이 뜻을 가진 말이 되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스승님이 가르쳐준 숨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서화의 맑은 눈동자와 툇마루를 비추는 따뜻한 햇살과 암자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대추차 향기가 어우러졌습니다. 필승은 그제야 자신이 감추고 있던 책을 바로 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가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가씨, 이 글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인이 벽에 써 붙여놓았던 글자,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피셔. 서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뜻입니다. 필승, 반드시 이긴다. 필승은 자신의 이름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언제나 바보라고만 불렸던 자신의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씨앗 하나가 심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필승 비셔, 반드시 이긴다. 자신의 이름에 담긴 뜻을 알게 된 날부터 필승의 가슴속에 심어진 작은 씨앗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을 키워준 것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묵그감의 스승 이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필승에게 견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숨을 다스려 힘을 다스리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필승의 몸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고 걸음거리는 산처럼 굳건해졌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서화 아가씨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화는 보름에 한 번씩 아버지를 위한 약초를 캔다는 핑계로 묵그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필승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필승님, 이것은 인연, 어질다는 뜻입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치신 효와 더불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지요. 서화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배우는 글자들은 필승에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힘을 쓰는 법만 알던 그에게 왜 힘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필승은 더 이상 어수룩하게 웃기만 하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필승이 변해갈수록 마을의 바람은 그에게 더욱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변화는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저기 저 바보 필승이 아니야. 허리가 꼿꼿한 것 좀 보게.
저게 어디 바보의 걸음걸인가. 글쎄, 요즘엔 산속 암자에서 글 공부를 한다지 뭔가. 참 별일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곧 조롱과 시샘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그 변화를 가장 안이 꼽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필승의 형, 필수였습니다. 필수는 동생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고 기와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쫓은 동생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불쾌했습니다. 바보 자식이 어딜 감히. 게다가 마을에서 가장 어여쁘고 지체 높은 서화 아가씨가 그 바보 동생과 엮인다는 소문은 필수의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글쎄, 의원댁 아가씨가 그 바보 필승이랑 산에서 만난다지 뭐예요. 아내의 부채질하는 말에 필수는 질투와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필승이 똑똑해져서 지난날의 문서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만약 서화 아가씨의 집안, 즉 의원의 힘을 빌려 자기 재산을 되찾으려 한다면 싹을 잘라야 한다. 저놈이 더 이상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 백성 앞에서 망신을 주어야 해. 필수는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장날이었습니다. 필승은 스승의 심부름으로 산에서 캔 약초를 팔아 붓과 종이를 사기 위해 장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약초를 팔고 필요한 물건을 샀습니다. 예전처럼 구걸하듯 밥을 얻어먹지도 않았고 그저 제 할 일을 마치고 산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필수가 장터 한복판에서 길을 막아섰습니다. 필승아, 이 도둑놈아! 필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네 이놈! 네가 감히 형님의 집에 들어와 쌀을 훔쳐가. 필승은 멍하니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형님 댁에 간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이제 말대꾸까지. 필수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젯밤 네가 우리 집 뒷뜰광에 들어와 쌀 한 가마를 훔쳐가지 않았느냐? 내가 다 보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바보가 이젠 도둑질까지. 쯧쯧,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형님 집을 털다니. 역시 바보는 어쩔 수 없어. 글 공부는 무슨. 모든 화살이 필승에게로 향했습니다. 필승은 억울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어쩔 줄 몰라 울먹이거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승은 그 순간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숨을 보아라, 들이쉬고 내쉬고. 필승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분노로 일그러진 형의 얼굴을 아주 천천히 꼿꼿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단단했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오리발이구나. 여봐라, 이놈이 훔친 쌀을 가지고 있는지 보찜을 뒤져보자. 필수가 사람들을 선동하며 필승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멈추시지요. 장터의 소란을 뚫고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화 아가씨였습니다. 서화는 아버지의 약재를 구하러 장에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성난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필수 어른께 여쭙겠습니다. 서화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이라 하셨습니까? 정확히 어느 시각에 필승님을 보셨는지요? 필수는 당황했습니다. 감히 의원댁 아가씨가 끼어들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달이 중천에 떴을, 아니, 달기 울기 전이었나? 필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화는 고개를 저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승님은 어젯밤 묵구감에 계셨습니다. 장터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어젯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묵구감 쪽에서 밤새도록 누군가 나무를 패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쿵, 쿵. 아주 일정하고 힘있는 소리였죠. 서화는 필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필승님이 손수 패신 그 장작을 저희 집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젯밤 쌀을 훔칠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필승은 스승의 명에 따라 밤새도록 참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몸이 약한 의원 어른을 위해 서화의 집에 장작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필수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럴 리가. 네가 저 바보 녀석과 짜고. 필수 어른. 서화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망나니 같은 필수라도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의원과 그 딸을 상대로 거짓말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보군. 에이, 재수 없는 날이야. 필수는 군중 속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그들은 조금 전까지 필승을 도둑놈이라 욕했던 자신들의 입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는 필승과 서화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필승은 자신을 막아준 서화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서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걸요. 그녀는 필승의 보찜에서 떨어진 붓 한 자루를 주어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필승님. 필승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붓을 굳게 잡았습니다. 붓대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견디는 힘과 서화가 가르쳐준 글의 힘이 자신을 지켜 주었음을. 필승은 서화를 향해 아주 깊고 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터에서의 그날 이후 화암마을의 겨울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산기슭에 얼음이 녹고 묵구간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수줍은 꽃망울이 터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필승의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봄을 가져다 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스승 이환 노인의 묵직한 가르침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화 아가씨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필승님, 이것은 춘춘, 봄이라는 글자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이지요. 서화는 이제 보름에 한 번이 아니라 닷새에 한 번꼴로 묵구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약초를 찾는다는 핑계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의 바구니에는 약초 대신 필승을 위한 붓과 종이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필승은 더 이상 장작을 패거나 물을 깃는 힘만 기르지 않았습니다. 서화와 함께 산을 거닐며 그는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진달래입니다. 꽃잎은 먹을 수도 있고 뿌리는 약재로도 쓰지요. 저 새는 꾀꼬리라고 합니다. 울음소리가 참 곱지요. 필승은 서화가 가리키는 것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귀에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나무이고 풀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저마다의 이름과 쓰임새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필승은 변했습니다. 덩치만 컸던 몸은 스승의 훈련으로 다부지고 균형 잡힌 무인의 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수검댕이 같던 얼굴은 늘 맑은 옥천 샘물에 씻어 말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아가씨, 저것은 매화가 맞습니까? 어눌하고 더듬거리던 말투는 사라지고 조금 느리지만 차분하고 조리 있는 목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스승 이완 노인은 이 모든 것을 툇마루에 앉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두 젊은이가 마당에서 글씨를 공부하는 모습을 마치 먼 산을 바라보듯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필승의 눈빛에 담긴 것이 단순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또한 서화의 발걸음이 묵구감으로 향하는 이유가 단지 그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님도 알았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구나. 노인은 곤방대에 불을 붙이며 두 사람의 봄이 무르익도록 그저 조용히 자리를 비켜 주었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서화가 즉 오름에 대해 가르쳐 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암자 뒤편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작은 계곡 옆 바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쓱 쓱 벼 위에 먹을 까는 소리와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필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예, 필승님. 지난번 장터에서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형님은 저를 도둑이라 하였는데 필승은 그날의 일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화는 잠시 흐르는 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필승님은 도둑이 아니시니까요. 제가 본 필승님은 추위에 떠는 토끼에게 고구마를 나눠주고 밤새 펜 장작을 아픈 노인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필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입니다. 필승님. 서화는 필승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옳지 않음을 보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제가 믿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옳음입니다. 필승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화가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 말해주었습니다. 필승이 무어라 답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화가 바위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바위에 낀 푸른 이끼에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서화의 몸이 계곡물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가씨, 필승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글씨를 쓰던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 서화의 가녀린 팔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들어올리던 그 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힘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쿵쿵쿵 필승의 귓가에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서화는 놀란 눈으로 필승의 가슴에 기댄 채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필승은 난생 처음으로 서화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바보도 도둑놈도 없었습니다. 그저 얼굴이 붉어진 한 사내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화의 뺨에도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졸, 졸, 졸. 시냇물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도 따뜻한 침묵을 채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필승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필승님. 서화는 조심스럽게 필승의 품에서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 다 어쩔 줄 몰라 그저 흐르는 시냇물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필승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냇가에 피어있던 아주 작고 하얀 들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그리고는 서화에게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이 꽃 꼭 아가씨를 닮았습니다. 필승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말이었습니다. 서화는 그 하얀 들꽃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봄 햇살보다 더 따뜻하게 활짝 웃었습니다. 참 고운 꽃입니다. 그날 필승은 있는과 의보다 더 어렵고 더 가슴 뛰는 새로운 감정을 배웠습니다. 암자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손에 쥔 붓대에서는 서화의 은은한 난초 향기가 나는 듯 했습니다. 들꽃 한 송이로 마음을 전한 그날 이후 필승의 세상은 온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슴속에 심어졌던 작은 씨앗은 이제 서화라는 따뜻한 봄볕을 만나 굳건한 싹을 틔웠습니다. 필승은 더 이상 묵구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필승은 스승 이완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산을 내려가려 합니다. 노인은 곰방대를 털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움은 책상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배운 숨결과 힘, 그리고 글을 이제는 세상 속에서 펼쳐보거라. 그것이 진정한 배움의 완성이다. 예, 스승님. 필승은 묵구감에서의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 어귀의 낡은 움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암마을이 끝나는 곳, 아무도 돌보지 않아 황무지로 변해버린 산기슭의 작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본래 필승의 아버지 때부터 일구던 그들 가족의 땅이었습니다. 필승은 지게를 내려놓고 그 거친 땅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돌멩이가 가득했습니다. 필승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는 스승에게서 배운 대로 깊고 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쇠처럼 단단한 팔로 괭이를 들어 땅을 내리찍었습니다. 쿵, 쿵 소리는 묵직했지만 힘은 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필승은 며칠 밤낮으로 땅을 일궜습니다. 거대한 바위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들어 올렸고 억센 잡초뿌리는 하나하나 손으로 솎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길 보게, 바보가 제정신인가? 저 버려진 땅에서 무슨 쌀이 나온다고.
형님이 쫓아내니 이제 갈 데가 없나 보군. 쯧쯧.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비웃음은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 황무지가 필승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놀랍도록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검고 기름진 흙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필승은 흙을 일구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구감에서 배운 대로 틈틈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튼튼한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그는 마을 대장간을 찾아가 품삯 대신 불을 빌려 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베어온 나무와 낡은 농기구들을 이용해 무언가를 뚝딱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규칙적으로 울리는 망치 소리가 밭을 일구는 괭이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황무지였던 그곳엔 작은 밭과 함께 단정하고 튼튼한 귀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작은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봄 가뭄이 길어져 마을 공동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길어오기 위해 더 멀리 있는 강가까지 매일같이 물동이를 저 날라야 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노인들이나 아이가 있는 집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필승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물줄기를 살폈습니다. 묵구감의 옥천 샘물 줄기를 기억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필승은 자신이 만든 이상한 물건을 지게에 지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속을 파낸 굵은 통나무들을 서로 어긋나게 연결한 일종의 수로수로였습니다. 필승은 꼬박 사흘 동안 옥천 샘물의 작은 지류를 자신의 밭 옆을 지나 마을 어귀까지 이어지는 수로로 돌려놓았습니다. 콸, 콸, 콸 맑고 시원한 산골짜기 물이 필승이 만든 나무 수로를 타고 마을 어귀에 작은 웅덩이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물이다. 물이 내려온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안악들은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맑은 물을 받아 마시며 필승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바보를 향한 조롱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필승은 그저 땀을 닦으며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서화 아가씨와 그녀의 아버지인 박 의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환 장군그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이과 교류하며 필승의 변화를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서화야. 예, 아버지. 저 청년은 그릇이 크구나. 박 의원은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동자가 오직 한 사람만을 담고 있음을 아비는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저 청년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음을 준 것을 안다. 아비는 너의 그 애로움을 믿는다. 서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가보거라. 박 의원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저렇게 땀 흘려 일한 사람에겐 밥이 아니라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이 약이 될 게다. 집에 가서 술과 네가 담근 장아찌를 좀 내오너라. 그것은 아비가 딸의 마음에, 그리고 그 그릇 큰 청년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허락이었습니다. 서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 아버지. 서화는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필승은 자신이 만든 수로 옆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화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필승님, 목이 많이 마르실 것 같아서요. 필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화가 시원한 막걸리가 담긴 사발과 정갈한 약과가 담긴 소반을 들고 그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봄가뭄을 해갈시키는 저 맑은 물줄기보다도 더 시원하고 달콤하게 필승의 마음속을 적셨습니다.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과 서와 아가씨의 봄꽃 같은 웃음은 필승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단함을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화암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아무도 필승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가뭄 끝에 옥천 샘물보다 더 맑고 귀한 물줄기를 마을로 끌어온 사람을 어찌 감히 바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부르는 새로운 호칭을 찾아냈습니다. 필승 총각. 처음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은 물 길어오기가 가장 힘들었던 과수댁이었습니다. 그녀는 갓 쪄낸 뜨끈한 시루떡 한 쟁반을 이고 필승이 새로 지은 귀틀집을 찾아왔습니다. 필승 총각. 아니, 필승 어른. 그간 우리가 참 미안했수다. 안악은 붉어진 눈시울로 떡이 담긴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변변찮지만 이거라도 좀 고마운 마음을 받아주시오. 필승은 떡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쟁반을 든 안악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물동이를 나르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필승은 말없이 집으로 들어가 자신이 쓰던 괭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안악의 집으로 가 금이가 물이 새던 부엌 아궁이를 튼튼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안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루떡과 함께 잘 익은 김치 한 사발이 더 놓여 있었습니다. 고맙수다. 필승 총각. 필승은 그제야 김치와 떡을 받아들고 맑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필승 총각. 우리 집 지붕 좀 봐줄 수 있겠는가? 필승 총각. 이 무거운 쌀가마 좀.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필승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바보라며 손가락질하고 놀려대던 그들이었습니다. 필승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배운 대로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고 없는 길을 만드는 데에 자신의 힘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필승의 삶은 바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묵구감에 올라 스승 이환 노인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명상과 무예의 기본을 닦았습니다. 낮에는 자신이 일군 밭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흙은 정직했습니다. 그가 땀을 흘린 만큼 밭은 기름진 흙냄새로 보답했습니다. 저녁이면 서화 아가씨가 그의 작은 귀틀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부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필승님, 오늘은 가자를 써보겠습니다. 집가자입니다. 서화는 필승의 투박한 손을 잡고 흙바닥에 함께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자, 안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의원도 스승 이완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두 젊은이의 만남을 그저 넉넉한 웃음으로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화암 마을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여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단 한 사람, 필승의 형 필수만 빼고 말입니다. 필수는 동생이 필승 총각으로 불리며 온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 기막힌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 자식이. 저놈이 감히 내 위로 올라서 필수는 질투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동생이 똑똑해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인심까지 모두 얻었습니다. 심지어 의원댁 사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만약 저놈이 옛날 그 문서를 다시 꺼내들면 필수는 자신이 동생의 재산을 가로챌 때 만들었던 그 거짓 문서 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필수가 어찌에 볼 틈도 없이 화암마을의 평화에 아주 천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들었는가? 북쪽. 국경지대가 심상치 않다던데 오랑캐 놈들이 또 쯧쯧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 흉흉한 소문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다다닥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내다보았습니다. 단정하게 갑옷을 차려입은 관군 2명이 말을 타고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허리에는 날카로운 칼이 번뜩였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관군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말 위에서 마을 사람들을 거만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냐 어디 있느냐? 이장이 황급히 달려나와 땅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지요, 나리? 관군은 품속에서 붉은색이 감도는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마을 광장 게시판에 탁 하고 거칠게 붙였습니다. 징집령 진질인게 세 글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붉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생겼다. 북쪽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백성들을 도륙하고 있다. 이에 각 고을의 장정들은 모두 군에 징집되어 나라를 구해야 할 것이다. 관군은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사흘 뒤 장정 셋을 뽑아 관하로 보낼 것이다. 만약 도망치거나 꾀를 부리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알겠느냐?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붉은 징집령과 관군의 차가운 칼날만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필승도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화가 어느새 필승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옷소매를 아주 작고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필승은 자신을 바라보는 서화의 불안한 눈동자 속에서 자신이 애써 일군 이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고요했던 여름밤이 그렇게 서늘한 바람과 함께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광군이 남기고 간 붉은 징집령 찡질이 한 장은 화암마을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안악들의 숨죽인 울음소리와 장정들의 깊은 한숨소리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셋. 마을에서 가장 튼튼한 장정셋을 사흘 뒤에 저승과도 같은 전장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어느 집도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그 시각,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서는 다른 종류의 부산스러움이 일고 있었습니다. 필승의 형 필수였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 몰래 괴짝 깊숙이 숨겨두었던 돈과 폐물을 꺼내 보찜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뭘 하는 게요? 잠에서 깬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시끄럽소! 내가 잡혀가면 이 집안은 누가 지킨단 말이오? 난 못 가! 죽어도 못 가! 필수는 아내를 거칠게 밀어내고 짐승처럼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처자식도 늙은 노모도 조상의 위패도 모두 버린 채 그는 그렇게 비겁한 어둠 속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기나긴 형벌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장의 집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필수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진 뒤였습니다. 필수가 도망쳤으니 이제 두 사람만 더 가면 흑흑 누가 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 집엔 늙은 노모뿐인데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내가 가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낮고 차분하지만 굳건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꼿꼿한 허리로 맑은 눈빛으로 모두를 바라보는 필승 비쇼이 서 있었습니다. 필승 총각 이장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안 되네. 자네가 없으면 이 마을 물길은 누가 돌보고 굳은 일은 누가. 필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장 힘이 세고 또한 가족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서아 아가씨가 있는 의원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지켜야 할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마을이 저의 가족입니다. 광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들이 노인들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필승은 그 길로 묵구가모를 올랐습니다. 스승 이환 노인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필승이 좋아하는 약초 차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려느냐? 예, 스승님. 필승은 스승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자신의 낡은 괴짝에서 빛바랜 서신쇼신 한 통을 꺼내 필승에게 주었습니다. 전장에 당도하거든 최 대장군 최이다 정군을 찾아 이 서신을 전하거라. 내 오랜 부하부의 아들이다.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말했습니다. 그는 한때 조정을 호령하던 대장군이었으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환멸을 느끼고 이곳 산골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필승아, 노인이 필승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습니다. 기억하거라. 힘은 남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힘은 남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다.
너의 그 우직한 힘으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거라. 예, 스승님. 그리고 반드시 살아 돌아오너라. 적을 100명 베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키고자 하는 이곳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너의 필승 피쇼이다. 필승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필승은 서화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처음 지었던 작은 귀틀집 앞 은은한 달빛, 아랫달빛 아래였습니다. 서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새 뜬 눈으로 수놓았을 작고 고운 복주머니 하나를 필승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필승은 그 부드러운 복주머니를 굳게 움켜 쥐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아가씨. 서화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밤 묵구감에 올라 필승님을 위해 달님에게 빌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그렇게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화암 마을 위로 소리 없이 쌓였다가 녹아내렸습니다.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필승에 대한 소문은 전설처럼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필승은 사람을 죽이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리는 군인이었습니다. 스승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는 최대장군의 신임을 얻어 전장의 맨 뒤편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칼 대신 괭이와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의 천하장사 같은 힘은 무너진 성벽방벽을 밤새워 다시 쌓아 올려 수천의 피난민을 구했습니다.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진지진내에서 그만이 가진 땅의 기운으로 물길을 찾아내어 수만의 군사를 살렸습니다. 그는 적을 벤 공고이 아니라 아군을 살린 공고로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느 봄날 화암마을 어귀가 다시 한번 시끄러워졌습니다. 타다다다 쿵쿵. 이번에는 공포의 말발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알리는 힘찬 북소리와 깃발의 행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 빛나는 갑옷을 입고 백마 위에 늠름하게 앉아있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에 바보도 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필승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에서 내린 그의 눈빛은 3년 전 서화에게 들꽃을 건네던 그 맑고 따뜻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필승님, 서화가 인파를 헤치고 달려나왔습니다. 필승은 갑옷도 잊은 채 달려가 그녀를 힘껏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봄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멀리 묵구감에서는 이환 노인이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차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돌아왔습니다. 필승은 장군의 직위석구를 반납하고 고향 화암마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을에 한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3년 전 도망쳤던 필수였습니다. 그는 가진 돈을 노름으로 다 날리고 객지에서 온갖 수모를 겪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필승 장군이 된 동생의 앞에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흙바닥에 엎드려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필승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 주었습니다. 필수가 밥을 다 먹자 필승은 그를 데리고 자신이 일군 너른 밭으로 갔습니다. 형님, 저기 밭에 잡초가 많습니다. 필수는 그 말의 뜻을 깨닫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벌하는 대신 다시 이를 살아갈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필승과 서화의 조촐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왕이 하사한 비단옷 대신 두 사람은 가장 고운 무명 한복을 입고 이환 노인과 박의원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서로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다시 밤이 깊었습니다. 화마을 어귀 필승이 처음 지었던 그 튼튼한 귀틀집에서 따뜻한 등불이 새어 나옵니다. 방 안에서는 필승이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이 배운 천자문을 다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루에서는 이환 노인과 박 의원이 바둑을 두고 있고 부엌에서는 서화가 갓 지은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와 저녁 연기가 굴뚝을 타고 달빛 아래 고요한 마을로 피어오릅니다. 화암 마을에는 그렇게 길고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보와 장군 그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필승과 서화가 찾은 평화처럼 당신의 밤도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고요한 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댓글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길, 편안한 밤 되세요.